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뭐 저희 전공,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 이야기는 이제 나도 소설가 이런 얘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문학은 왜 공부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 읽어요? 말해봐, 뭐 읽었어요? 들어왔어 대학? 네. 당황하지 말고. 네. 뭐 읽었어요? 최근에는 그 양기자의 모순 읽었습니다. 양민아 무슨 뭐 읽었어요? 저는 그 오베란 왕자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뭐 읽어? 저는 저도 양기자 소설을 읽었는데 제목이 내게 금지된 것을 소망한다? 라는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양기자? 또 그 생각나는 기현미소의 센트럴파크. 기억미소. 네. 요새 핫하죠. 많이들 읽었죠. 지금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고 헤르만 사이스의 시타르타. 저 밀란 쿤데라의 불멸 밀란 쿤데라 불멸. 밀란 쿤데라 어느 나라 작가요? 체코 체코. 어느 나라로 글을 썼어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어로 썼어요. 우리 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어불문학이라든가 프랑스어 문학이라는 걸 프랑스에서만 생산된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프랑스적인 생각이잖아요. 전 세계에는 프랑스어로 글을 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란 쿤데라처럼 체코에 있다가 프랑스어 이주해서 프랑스어로 글을 쓴 작가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글을 쓴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대학 다닐 때 밀란 쿤데라 전공하고 싶다고 했더니 모든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건 프랑스 학과가 아니잖아. 아예 공부를 해. 우리는 프랑스인만 공부해야지. 그때 이제 해서 나는 그러면 플로베를 하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담 보바리를 쓴 19세기 플로베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특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프랑스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프랑스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인이 아니지만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직접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는 방식이 또한 그 사람들이 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밀란 쿤데라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가 어떻게 동유럽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굉장히 국제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뉴스만 보면서 푸틴은 나쁜 놈이야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동유럽의 역사, 그 다음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까지 이해하려면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죠. 소설 읽어서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이게 또 소설의 하나의 이유인 거죠. 우리가 다른 세계를 만나서 또 그 사람들과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소설 많이 읽었잖아요. 동화책 쫙 읽으라고 어머니들. 근데 크면은 이제 청소년.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기 수시할 때 거기다 써야 된다고 해서 권장조서 쓰잖아요. 권장조서 1등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이에요. 정말 이방인 도표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 몇 %인가. 프랑스어. 우리나라 대교협 이상해요. 그런 거 통계자료를 다 줘요. 이방인이 1등이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전국 고등학생이 뭘 읽겠어요? 이방인을 읽겠죠. 읽으라고 읽으니까 얼마나
그랬는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동화책이라는 것이 엄마들이 상상력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화책을 읽었는데 점점 청소년기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문학 작품이 뭐가 되냐면 공부가 돼요. 어떤 문장이 나면 ABCD 나오는 거죠. 오지선다니까. 이렇게 주제가 뭐고 등장인물은 뭐고 여기 나오는 뭐고 시험에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접했는데 사실은 문학은 이제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학의 본질은 창작에 있어요. 창의력이.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공부만 해왔다. 소설 하면 갑자기 공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돼서 중압감이 들고 소설 읽을 때 되면 이거는 진지한 작업이야.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접근을 할 때는 문학 작품을 접근할 때는 이게 예술 작품이다. 아니면 문화적인 더 넓게 좀 더 가볍게 보자면 문화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이 있는 거지 무슨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한 우리가 두꺼운 무슨 이런 책을 읽는 게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제일 편할까? 그럼 예대 학생들을 봐요. 예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디자인학과 학생이 디자인을 본다든가 서양학과 학생이 피카소라든가 모네라든가 이런 그림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가? 패션학과 입생로랑이나 이런 거 할 때 걔들이 입생로랑에 나타나는 거를 내가 연구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그런 작품들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하려는 작품이 관련해서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피카소가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있을까?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보면서 저게 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든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소설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소설을 쓰겠다. 지금까지는 나는 에튜디ant,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에튜디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나는 에크리뱅이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나는 크리아트였다. 나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 읽기 시작하면 소설을 여태까지 공부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쓰는 소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재밌네 라든가 줄거리는 이렇게 만드는 게 재밌겠구나. 이런 테마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밀라 쿤데라 얘기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만히 읽었어요. 마지막에 포커스가 개한테 맞춰져요. 주인공 다 죽었어요. 개가 나오잖아요. 이상하네. 소설은 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요. 끝맺음에. 개가 주인공이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효과가 뭘까?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개만 남았고 그 개로 이야기가 끝나갈 때 그때 느끼는 어떤 쓸쓸함이라는 건 정말 독특하다.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라 포커스가 개에 맞춰져 있다. 이런 내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분석할 수 있으면 또 비교도 가능해요. 영화하고 이런 거. 영화는 이렇게 했는데 소설은 이런 거구나. 이런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공부하는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뭘 써야 된다. 아니면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설을 읽으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소설가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작가나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어떤 능력 이걸 내 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볼 때는 못 보던 거를 볼 수 있고 그냥 수동적으로 이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걸 변형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하면 같은 단어를 하나 외워도 그 단어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자세로 이제 소설을 읽으면 양비자의 소설이든 뭐 기요미스의 소설이든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새로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소설은 이 세계를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소설이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옛날 종이신문 이렇게 보면 신문의 하단에 회의운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프랑스 신문에. 여기에 신문이 실렸었어요. 위에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밑에 소설이 달려있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회가 뭔가 이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회의 이면을. 신문, 이 소설이 탄생한 자리가 근대 소설이 탄생한 자리란 건 이처럼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그 숨겨진 비밀을 보고 싶다. 그 댓글 자리에 상상력이 집중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댓글 달리기 시작하면 막 음모론 쫙 나오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죽였을까? 왜? 막 그러면 막 상상력이 나온다든가. 그러면서 그 호기심과 상상력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소설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 기사보다 물론 기사를 가지고 소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소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설을 통해서 신문의 밑부분에 있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의 심층적인 면을 본 거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 세계를 관찰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설가 재밌는 거는 단순히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한 운명들, 그 다음에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라고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게 나의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인범의 얘기가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그게 나의 잠재적인 가능성,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잠재적인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아니면 모든 픽션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이 흥미로운 거는 그게 어떤 미래, 이루어질 수도 있는 미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미래 그런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끔은 예술가들이 미래를 맞추잖아요. 그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가능성을 해서 그걸 소설을 썼는데 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SF 소설들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가능성이 그 안에 운명이 실제로 실현된 모습으로 픽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살인범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죠. 그게 내 운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거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가능성, 내가 정말 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 그게 이제 흥미진진한 거. 그런 몰입이 되면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재밌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다 보고 또 등장인물을 창조하다 보면 아마 내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게 나의 어떤 창의적인 능력, 사회를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그 새로운 게
문학은 언어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소설의 특징은 뭘까? 텍스트. 눈에 안 보여. 예술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예술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 바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문학의 본질 중에 하나고, 영화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보잖아요. 여기 여배우가 나와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 여배우 똑같이 보잖아요. 물론 다른 상상을 하겠지만 여배우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엠마 보거리라고 써있으면 4명이 생각하는 여자는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또한 엠마 보거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예술과 다른 장르, 시각 예술과 다른 장르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소설가가 된다,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언어의 이 특징을 이해하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 공부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면 똑같이 공부를 해도 재밌을 수 있고, 이런 생각 없이 학교에 끌려와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거야, 학점 받아야 돼 이러고 읽게 되면 정말 재미없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 상상도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태도를 바꾸면 나도 소설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제 말이에요. 선생님들이나 프랑스 언어학과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프랑스 소설이 있다면? 프랑스 소설? 갑자기 꼭 추천하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프랑스 문학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가다 그럼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너 돌스토이옙스하고 톨스토이만 읽어. 어디 나가서 너무가 나왔다 그러면 얘 저 톨스토이 읽었고요, 도스토옙스키 죄악을 읽었어요. 그래, 훌륭하다. 이게 끝나요. 너무가다 그러면 너 뭐 읽을래? 저 괴테 읽었는데 훌륭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프랑스 문학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프랑스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해서 이거 하나 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나왔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가, 모험가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작가 뭐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관심 있는 작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돼요. 이런 작가는 선생님마다 다 다르고,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어떤 소설 읽으면 재밌을까요? 라고 물으면 난 조금 전에 그걸 보고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12살 소령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게 알라네파 올리제라는 소설인데, 아프리카의 말리, 시에라리온 이쪽 지역에 코트디부아르 이쪽 지역에서의 소년병 이야기예요. 소년병. 전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전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가, 전쟁의 뒤에서 이권과 패권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쟁취하려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런 또 지역의 프랑스 어권이고 또 영어권이기도 해요. 이 지역의 상황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소설이 떠오르는 거죠. 번역도 돼 있고 재미있고. 프랑스 소설 읽으실 때 번역된 버전을 읽으세요? 아니면 원문으로 읽으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프랑스 번역을 볼 때도 있고 한국어 번역을 볼 때도 있고, 심지어는 3개 봐요. 영어권, 한국어권, 프랑스어권. 이제 내가 번역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3개를 보면서 영어로는 어떤 걸 이런 부분이 번역이 이렇게 되고, 프랑스어는 이렇게, 한국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의 특징은 이거고,
특징을 한국어는 어떻게 살리고 영어는 어떻게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래서 꼭 순수하게 번역본을 보면 안 돼. 네. 이런 순수주의, 뭐 원리주의, 네. 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번역본을 보면 빨리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또 내가 프랑스어로 보고 프랑스어로 보다가 내가 잘못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번역본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얼마든지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영어의 언어 구조와 프랑스의 언어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다른 언어면 상상하게 되는 게 다른가요? 달라요. 아 진짜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부분 있고 이렇게 프랑스어 부분 있고 한국어 부분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언어에 포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있다가 영어를 보면 아 내가 포착하지 못한 부분을 영어 번역하고 포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한국말로 옮기지라고 하다 보면 얘네 둘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우리말 속에 집어넣게 되거든요. 세계 판본이 사실은 좀 많이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뭐 많이 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세 개를 내가 하게 되면 더 두껍다 할까? 이해가 그렇게 돼요. 항상 가면 여러 명이서 듣다가 교수님들이 이제 앞에서 딱 6명씩 4명이 듣는데 소수만 앞에 두시고 강의하시니까 여기서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문학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힘들었는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도 문학을 접할 때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도 소설가다라는 이 강의를 압축할 수 있는 이 한 문장을 제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그렇게 문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설가가 되어서 소설을 쓰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설을 읽다 보면 또 되게 새로운 시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특히 좋았던 점은 그 어떤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더 잘 공부해서 익히게 된다면 다양한